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새소리가 오늘따라 엄청 크게 들리는데요. 봄 기운 가운데에서 예도는 들레즈 강이 32번째 시작합니다. 들레즈의 프루스트론인데요. 예도는 이미 3년 전에, 이미 3년이 지났네. 들레즈 15번째 강의에서 프루스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기호 부분만을 떼서 들레즈의 지평이라는 제목으로 사랑의 기호학을 강의를 했죠. 그죠? 오늘은 이 작품 전반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들레즈의 사유의 출발점을 형성하는 특성들을 분석하면서 프루스트의 이 작품이 어떤 점에서 들레즈 철학의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가 되고 단초가 되었는지 재미있겠죠. 그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한 편의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64년도에 푸스트 엘레시니의 프루스트와 기호들을 출간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부만이 그때는 나왔어. 2판, 3판이 더해지면서 2부가 추가되었는데요. 1부에서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기호들을 분석해. 그런데 당연히 철학자니까 이 프루스트의 기호들이 어떤 관점에서 서양 철학과 차이를 만들어내며 삶의 기호를 형성하고 이것이 예술의 순수 사유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걸 분석하고, 2부 문학기계라고 하는 제목에서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전반적인 구성 안에서 서양 철학의 로고스 개념에 반대하여, 그래서 첫 번째 1장 제목이 2부 앙틸로고스잖아요. 그죠? 반로고스적 사유 안에서 전개되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구성,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독특하게도 이 작품은 들레즈 사유의 출발점을 형성해요. 그것도 상형 문자를 해석하는 유대 랍비 현자라고 하는 이 명칭을 친구들의 우정에 근거하여 로고스 안에서 결합된 그리스 철학과 대립화시키고, 그죠? 이 관점에서 그리스와 유대, 그리고 아테네와 예루살렘을 대비시키면서 진행해 나가죠. 그죠? 이것은 들레즈가 말년에 출간했던 게스클라 필로소피, 철학이란 무엇인가, 가타리와 더불어 출간했는데, 얘도는 이미 강의를 해놨어요. 철학이란 무엇인가에도 동방의 현자들과 그리스 철학자들의 어떤 우정의 공동체를 대비시켜. 이 사유는 들레즈의 출발점과 끝을 형성하면서 들레즈의 차이의 철학에서 중요한 기호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겠죠. 그죠? 유대인들은 문자의 물질성을 아주 소중히 여겼어. 그들에게서 토라는, 그들은 사막과 같은 그런 자연세계에 둘러싸여 살았지만 신이 준 그 문자는 그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어. 그래서 문자의 물질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게 유대인들이었어. 이런 사유는 데리다와도 연결돼.
예도가 이미 데리다 시리즈 강좌에서 해놨던 랍비가 된 시인 데리다라고 하는 이런 유사한 제목의 강의가 있는데 그것도 참조하여 하셔요. 차이와 글쓰기에서 한 논문을 채택하여 했던 강의인데, 유대인들의 이러한 문자의 물질성, 이건 데리다 철학에도 아주 중요해요. 그라마톨로지, 데리다의 어떤 문자론, 그래서 음성 중심의 로고스 중심을 해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독특하게도 그럼 프루스트가 유대인이었냐? 그렇죠, 그죠? 어머니 쪽이 유대계였고, 그리고 이 유대 전통으로서의 어떤 현장, 자신의 토라를 자신의 전통 안에서 생명보다도 귀한 신의 말씀인 토라를 해석하는 랍비들의 지혜자, 이들은 결코 인간 이성의 로고스를 선택하여 그걸 중심으로 모이는 친구들의 공동체가 아니었어. 왜 그리스 철학이 친구들의 공동체예요? 이것은 동성애 세계랑도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삼파술이 있죠, 그죠? 플라톤의 어떤 다양한 작품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것은 남성들끼리의 대화를 통하여 새끼를 낳는 그런 방식의 어떤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실제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 남성들끼리의 동성애는 하나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형성되는 선의지, 이게 하나의 철학의 공리였어. 사유하는 자는 진리를 추구하며 이 진리는 이데아의 세계의 최고선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시인들의 열정이나 어떤 감성, 그리고 성적 쾌락, 예술가들의 예술적 영감, 이런 것들은 방해가 된다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추방해 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있겠죠, 그죠? 그래서 둘레즈는 이런 남성들끼리의 대화를 통하여 새끼를 치는, 그래서 선의지를 전제하고 사유는 언제나 참을 추구하며 그 참이라고 하는 진리는 언제나 이데아의 세계의 선의지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공리, 철학의 공리. 그래서 친구들의 우정 사이에서 통용되는 진리담론. 그래서 모든 담론을 보편적 이성의 남성 중심적이고 이성 중심적인, 그리고 로고스 중심적인 보편적 이성 안에 통합시키는 로고스의 힘, 이게 하나의 공리였죠, 그죠? 그리고 대상 일반을 전제하고 그 대상 일반에 맞추어서 지성이 누스를 통한 로고스에 근거하여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전체화하는 이런 동일자의 철학, 이에 반하여 삶의 진리, 삶의 기호들을 해석하는 프루스트는 유대인으로서 현자와 유사하다 이거예요. 그리스 철학자들은 로고스에 근거한 콘셉트, 개념을 통하여 사유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상형 문자를 해석하는 자들이요. 유대인들의 현자는 이 상형 문자, 곧
삶의 형상인 거예요. 피규어. 그러니까 콘셉트와 피규어의 어떤 대립을 놓고 그리스 철학은 개념을 통하여 사유하는 철학이에요. 유대의 현자는 형상들. 그래서 삶의 체험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내면의 책을 읽어내는 해석자. 이게 형상을 해석하는 현자의 어떤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프루스트는 서양 철학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그런 자로 프루스트와 기호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의 철학을 대변하는 자로서 프루스트 안에서 차이를 발견한 거예요. 실제로 프루스트의 작품들 안에서는 둘레즈가 그 기나긴, 그죠? 4,000여 쪽에 달하는 엄청나게 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정말 다양한 기호들, 이건 상징들이죠, 그죠? 기호들을 끌어내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차이의 철학과 동일자의 철학을 대비시키면서 프루스트의 이 차이의 개념을 계속 이야기해 나가는데 우리의 삶은 결코 전체화될 수 없어요. 전체는 없어요, 삶에서.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니체의 사유 안에서도 곧바로 발견되는 거예요. 모든 개별자가 운동을 통하여, 그죠? 사건을 통하여, 에벤느먼, 제네즈, 발생을 통하여 나타날 때 그 차이 자체의 운동이 전체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매 순간 창조되는 거지, 로고스의 전체라고 하는 어떤 틀이 있고 그 안에서 개별자들을 이야기하고 이 개별이 전체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이 전체가 개별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런 논리적 이성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삶의 기호는 다 사건으로 나타나거죠.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타나는 다양한 작품, 상징들을 한번 봐. 마들렌 과자의 맛, 홍차의 맛. 그거는 형상이야, 그죠? 피규어예요. 개념이 아니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콩브레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다양한 얼굴들. 그 안에서 귀족 사회의 살롱을 대표하는 게르망트와 부르주아의 어떤 사회를 대표하는 베르디랭 살롱. 이런 것들이 다 기호인 거야, 그죠? 그리고 게르망트가의 마당에 깔린 포석들, 그리고 베니스라는 도시, 발베개 호텔에서 신발을 벗을 때에 갑자기 죽은 할머니가 연상되면서 자기의 어렸을 때에 신발을 벗겨주던 그 모습, 이거 모든 삶에서 체험되는 이런 기호들은 전부 다가 개념이 아닌 거예요. 로고스를 통하여 통합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미리 선의지에 의하여 전제된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많은 것들이 열리죠, 그죠? 뚜껑이.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징들, 그리고 게르망트 연회에 참석했을 때의 숟가락 소리,
그 다음에 냅킨의 뻣뻣함, 물소리, 책장에서 서재에서 나는 그 책 냄새들, 이 모든 것, 냄새, 뱅테이유 음악가의 소악절, 소나타, 이런 것들, 소리와 냄새와 맛, 다 물질적인 거야. 그죠? 물질성, 감각적인 거야. 그래서 삶의 기호들, 지금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기호들인 거예요. 그리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 본 숲속의 나무들. 그 다음에 종탑. 또 발백 성당에 그려진 페르시아풍의 무늬들. 이런 것들이 다 기호인 거예요. 수완을 통하여 발백의 성당의 어떤 그 지붕의 무늬가 아주 독특하다는 말을 듣고 발백을 방문하면서 거기서 또 친구도 만나고 애인도 만나게 되잖아.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인 주인공의, 그죠? 알베르틴의 얼굴, 그리고 얼굴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녀의 가능 세계의 풍경들, 이 모든 게 다 기호인 거야. 이 모든 기호들은 전부 다가 주인공 마르셀이 선택한 기호가 아닌가. 이게 핵심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기호들은 사건으로서 갑자기 나에게 우연적으로 닥치는 거야.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꽁땡 메이야수의 어떤 우연성의 철학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전부 다가 우연한 거예요. 우연히 나에게 사건적으로 닥쳐. 이런 기호들은 여기에는 로고스로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체성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 통합은 불완전한 거야. 그 통합은 어떤 사람이 통합했다고 합시다. 이런 삶의 다양한 관점들을, 그것은 언제나 그 사람의 관점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 마르셀의 삶의 체험에서 일어나는 기호들의 이 사건은 마르셀만이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그걸 외부인이 누가 가서 그걸 세밀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마르셀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친 이 모든 기호들은 그에게 해석을 강요하는 거야, 역으로. 그러니까 로고스가 있어서 이 모든 기호들이 전체성 안에서 통합돼서 의미가 나타난다, 이게 아니라 삶의 기호들은 우리가 만나는 것도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과 함께 살면서 경험했던, 그게 서울이든 어디든 시골이든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그 고장과 마을에 어떤 뒷동산에 풍경이 있어. 그죠? 베이자조가 있다고, 전부 다. 그 풍경을 다 갖고 있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거지 다른 누군가가 아는 게 아니야. 그거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삶의 기호들은 나에게 닥쳐져서 사건으로서 체험되고 나의 기억을 형성하고 무의식적 층을 형성하고, 그죠? 그 기호들 안에는 또 다양한, 하나의 기호 안에는 다양한 층들이 숨어 있어.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건을 또 만나서 이 기호, 또 다른 기호를 통하여 그
이미 체험된 층이 다시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기호들은 사건적인 거예요. 발생적인 거고, 그죠? 이것은 여기에서는 서양 철학의 그리스 담론의 로고스 개념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배울 만한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차이의 철학을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상형 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통하여 친구와의 우정을 나누듯이 대화를 통하여 의미를 끌어내는 건 한계가 있는 거야. 그건 추후적인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내가 어떤 삶에서 기호를 맞닥뜨려서 충격적인 어떤 걸 경험했어. 그럼 그걸 친구와 음성을 통하여 대화를 할 때는 뭐야? 그건 이미 추후적인 경험인 거예요. 그 원초적 경험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친구는 거기에 동조할 수도 있고 그걸 다 어느 정도는 또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우정의 해석학을 통하여. 그러나 그걸 전부 다 의미를 본인이 경험한 모든 기호들을 우정을 통하여 음성 언어를 통하여 의미를 길어 올릴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체결 읽어내는 게 바로 프루스트의 기호들인 거예요. 나의 삶의 체험의 책인 거예요. 이것은 나만이 기억하고 나만이 체험하는, 이건 또 남에게 다 말할 수도 없는 거야. 그죠? 본인이 다 기억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의 체험인 거야.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거죠. 그죠? 이게 참, 이것에 근거하여 내가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은 언제나 삶에서 운명이요.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 순간일 수 있어. 그러나 이 선택 역시도 우연적인 이런 기호들의 만남, 마주침이 선행할 때에 촉발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은 상당히 능동적인 거잖아. 그러나 그것은 이미 다양한 사건들이 체험한 이후에 결정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나 논리적 지성은 삶에서 중요하지만 2차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에 비하여 상형 문자는 이거는 친구들과의 어떤 대화를 통하여 음성 언어를 통하여 서로 목소리를 들으면서 데리다 냄새 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둘레저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대화를 통하여 음성을 들으면서 의미를 길어 올려질 수 있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삶의 기호들은 이미 사건으로 발생했어. 그때 사건으로 발생하면서 나에게 해석을 촉발하는 거예요. 이미 상형 문자가 형성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형 문자는 뭐죠? 당연히 이집트 언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동양의 특히 한자, 중국 문자, 그죠? 이 데리다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 이런 문자들은 어떤 음성을 통하여 곧바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이미 무의식 속에 각인된 거예요. 상형 문자는 그림이야, 그죠? 이 그림은 상당히 물질성에 가까워. 음성으로 나타나는 건 상당히 정신화된 거예요. 정신화된 거는 2차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문자를 통하여 그림으로 나타나고 그 뒤에 어떤 음성 언어의 어떤 서로 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프루스트의 삶은
거꾸로 가. 이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프루스트의 기호들은 전부 다 삶의 기호들이에요.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형 문자와 같이 그림 문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무의식이에요. 꿈과 같이 어떤 그림의 형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에서도 이런 꿈의 다양한 그림의 장면들을 상형 문자와도 연결시키고 있어. 이런 것들이 또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현자는 상형 문자를 해석해 소크라테스처럼 친구들과 더불어서 대화하면서 로고스를 나누면서 새끼를 치는 이런 철학이 아니라 다양한 상형 문자를 해석하고 거기에서 지혜를 길어올리는 자들인 거예요. 이것은 삶의 움직임이 사건으로서 체험될 때에 곧바로 촉발되면서 현자의 지성을 자극하겠죠. 그죠? 그때 그 기호는 해석되면서 또 다른 전통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석 전통이 아주 다양해. 토라를 근거하여 거기에서 그것을 해석한 전통이 있고 그걸 또 다시 해석한 전통이 있고, 그래서 문자의 물질성은 이들에게서 생명과 같은 거였어요. 물론 랍비들끼리 어떤 내용을 토론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소크라테스와 같이 학생과 선생의 친구들끼리 대화를 통하여 문답하는 방식의 어떤 것보다는 그 문자 자체에 숨어있는 의미를 길어 올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로고스의 동일성의 어떤 힘, 전체화시키는 힘, 이런 것들이 결코 작동할 수가 없어. 그래서 둘레즈는 프루스트를 유대인 현자에 비유하면서 그리스 철학의 로고스 개념과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리스의 철학에서는 친구들의 우정의 공리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세계, 현자들의 공동체 안에는 살아있는 삶의 기호들이 숨쉬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호들은 언제나 로고스를 통하여 통합되고 개별화되고 이런 운동을 통하여 의미가 드러나는 이게 아니라 그 기호 자체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인 거예요. 공부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 이름 있잖아. 그죠? 고유명사들. 그리고 사람의 이름도 고유명사가 있어. 사람의 이름이나 고장의 이름이나 도시의 이름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 그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점도 안 돼.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부산에 대한 체험, 서울에 대한 체험, 아니면 나의 특정 고향에 대한 지역에 대한 체험, 광주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체험, 시골 마을이라고 하면 그 마을에 있었던 그 마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풍경,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상형 문자와 관계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상형 문자는 음성 언어보다도 더 근원적인 건 거야. 삶에. 음성 중심적인 건 언제나 늦어. 문자를 억압하고, 이 문자는 음성보다 살아있는 선성의 목소리를 왜곡시키는 2차적인 어떤 대리 보충으로서
서양 그리스 전통은 사유했지만은 사실은 이 문자의 도움을 통해서만 서양 철학 역시도 그 전통이 형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데리다의 어떤 진단이죠. 그죠? 그런데 둘레즈 역시도 이 사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죠? 그러니까 둘레즈가 프루스트를 유대 전통과 묶고, 그리고 이 유대 전통의 독특한 기호의 물질성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기호 자체 안에서의 다의적 의미의 청대를 찾으면서 해석해 나가는 이런 랍비 전통에 버금가는 현자들을 한쪽 부분에 놓고 그 다른 쪽 부분에 서양 철학의 전통인 그리스를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사유인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 철학은 당연히 둘레즈가 경계하는 동일자의 철학에 묶이겠죠. 그죠? 친구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로고스 안에서 보편화시키고 그 보편화를 통하여 전체화를 만들어내고 로고스의 제국을 형성하는 이런 철학. 그래서 차이 자체는 삭제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죽임으로써만 가능한 그런 철학, 차이가 사라진 철학. 이에 비하여 유대 전통은 뭐예요? 살아있는 삶의 차이를 자체로서 긍정하는.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주인공이 경험하는 발백에서의 경험, 그리고 콩브레에서의 경험, 베니스에서의 경험, 그 다음 게르망트 부인과의 경험, 알베르틴과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은 로고스의 동일성을 통하여 하나의 자아로 통합할 수 없으면 이 모든 경험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각각의 방을 갖고 있으며 그 방들은 차이 자체로 모든 경험에 균열을 내면서 그 경험에 틈을 만들어내면서 끝까지 차이로서 있는 이런 다양한 차이들이 전체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삶의 전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 대상들, 이 부분 대상의 개념은 멜라니 클라인과 락강으로부터 배운 것도 있지만 이게 그 유명한 아르토 연구를 통하여 나중에 의미의 논리에서 그리고 앙티오이디푸스에서 기관 없는 신체로 변화되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강의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차이 자체가 형성하는 전체인 거예요. 전체는 없어. 전체가 있고 개별자가 거기에 들어가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 우리는 우리의 언어의 일반 형식을 갖고 차이 자체의 삶을 전체화시킬 뿐인 거예요. 언어의 폭력을 거치지 않고는 이 삶은 결코 전체화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니체와 맞아떨어지는 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둘레즈가 환장한 거예요. 삶의 의지, 힘의 의지. 그것은 힘 자체의 충돌을 통하여 끊임없이 삶의 순간이 변화할 때마다 새롭게 전개되며 이 새로운 풍경들은 또다시 다른 것들과 만나서 사건을 통하여 또 다른 풍경으로 변화되며 삶이 계속될 때까지 차이의 운동은 결코 동일자로 통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동일자의 변증법을 거부했던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들레즈를 읽으면서 칸트 전공자는, 아니면 헤겔 전공자는, 헤겔의 1차 자료를 봤던 자들, 칸트의 1차 자료를 갖고 씨름했던 자들이, 아니면 그리스 철학을 전공하면서 플라톤의 원전과 씨름했던 자들이 들레즈를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 과연 칸트나 헤겔이나 플라톤이나 그런 철학자들이 당신이 말하는 그런 차이의 도식화 안으로 완전히 다 포섭될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질문인 거예요. 그러나 들레즈 철학 안에서는 이런 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양 철학의 대가를 형성했던 칸트, 헤겔, 플라톤과 같은 이런 대가들의 철학 안에서는 이런 냄새가 확실히 나. 그러나 그것으로 환원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건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별로 다양한 철학을 공부하지만은 누가 누구를 넘어서서 그 전의 철학은 이젠 필요 없다, 이런 거는 얼마나 가벼운 소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고전은 자체로서 또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 그죠? 이런 방식인 거예요. 플라톤의 이러한 보편 이성 안에서의 로고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으로 가잖아. 오르가눔. 그리고 이 논리학이 나타나면서 중세의 신학과 또 연결되죠. 스콜라 철학을 넘어서서 데카르트, 칸트, 스피노자는 또 다른 철학자야. 거치고 헤겔까지 오면서, 그죠? 이런 모든 철학들을 로고스라는 보편 개념으로 묶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차이 자체를 부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이 도식 안에 안 들어오는 것도 엄청 많다라는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또 다른 이야기. 이러한 우정의 철학을 통하여 형성되는 친구들의 로고스의 대화의 철학, 이런 그리스적 동성애적 철학,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타나는 유대 전통의 구약 성서에 나타나잖아. 히브리 성서 안에 있잖아, 그죠?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세계를 저주받은 세계, 원죄를 상징하는 세계로 그리잖아. 물론 프루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사부에서, 그죠? 이런 동성애를 때로는 원죄와 묶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받은 어떤 상징과 묶기도 하지만은 계속해서 깊이 내려가면 인간 본성의 아주 깊은 식물론까지 내려가. 여기에는 삼층적인 어떤 세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의 세계,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의 세계, 동성애, 여성 동성애의 세계, 남성 동성애의 세계, 거기로부터 또다시 식물 안에서 나타나는 자웅동체의 세계가 또 보이는 거예요. 유대적 사유와, 다시 말하면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를 대비시키면서 그 차이를 또한 프루스트 안에서 발견해내는 들레즈의 철학, 그죠? 여러분 재미있었죠, 그죠? 오늘도 시간 되시면 1차자로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들어오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